만가봐. 나하고 밤나무골로 밤주우러 안 갈래? 뭐 줘야지 갈라요. 네, 그럴 줄 알았단께. 야, 여기 배하고 사과 있네. 엄마, 내가 밥 많이 주우면 그걸 팔아서 엄마 고무신 사줄란다. 내 팔자 늘어지겠네. 내가 크면 엄마 호강시켜 줄게구마. 정말 그럴까이? 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혜에서는 1966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손소희님의 대표작인데요. 땅끝에서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1960년대 회색의 부조리한 시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편인데요. 언어의 미학이 빛나는 역작입니다. 지혜에서 시작합니다. 어메? 누렁이가 새끼 낳네? 이거 몇 마리야? 하나, 둘, 또 있구나. 그러니까 3마리야, 3마리. 호들갑을 떠는 금순의 기성에 어쩌고 와극을 봤다냐. 짐승 새끼 날 때 보면 안 되니까 빨랑 들어와 뿐져. 계모의 당황한 목소리다. 어메나, 누구라 보고 싶어 본 긴가? 누렁이 그놈 밥 안 먹을게 귓불이 자꾸 굴에서 끄집어 안 냈나? 밥 먹이려고 말이지. 그러니까 새끼가 있더라. 누렁이, 흰둥이, 검둥이 이렇게 갖가지야. 앙탈이기나 하듯 떠들어대는 금순의 말소리가 부엌 쪽으로 사라져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하기만 하다. 난 누워 있었다. 팔다리가 저리고 오한과 열이 수시로 와서 등을 자리에 파묻듯 하고 누워 있어야 했다. 몸살에 독감까지 곁들어 그것들이 온통 내 몸뚱어리를 움쭉도 못하게 감아버린 그러한 상태였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러한 상태였건만 나는 줄곧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이라군 누워 있을 수 있간디. 누워 있을 수 있간디. 뇌기도 하고 아휴 인자는 번열이 오는구나. 열이다 열. 아이고 두통도 나고. 가만히 있거래. 누렁이, 흰둥이, 검둥이 그것들 격세유전인갑다. 격세유전이다. 정좁은 누렁이, 조먼 흰둥이, 고좁은 검둥이, 엄만 누렁이. 다음 나오는 놈은 무슨 빛깔일까? 그놈은 저희 애비놈을 닮을 테지. 애비놈이 알록백이면 재미가 있을 낀데. 가만히 있자. 그 다음 놈은 또 무슨 빛깔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올 것인가? 더듬어 올라가 먼 선조가 입고 왔던 빛깔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와도 격세유전이면 틀림없을 낀디 재미도 있을 끼고. 한대 발소리가 들린다. 신경이 팽팽해진다. 누굴까? 고무신을 잘잘 끄는 품이 아무래도 금순이 가시나다. 오빠 약 잡수시오. 금순이 살문을 열고 탕약사발과 물대접이 놓인 쟁반을 머리맡에 뒤밀어 놓는다. 아, 약이냐? 그래, 알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아른 채 했다. 오빠 많이 아프시오? 많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온단께? 아니라 그럴 것 없어. 인자 곧 나올 겐데. 오빠 되게 아픈갑다잉. 입술에서 조개가 있네. 아무 말 하지 말아래. 탕약 먹으니까 인자 곧 나을 기다. 오빠 빨랑 일어나소야. 산철쭉 캐다가 마당에 심어주고 그러고 가소야. 그 재작년에 오빠 말 안 했간디 산철쭉 되게 곱아서 캐다가 마당에 심을란다고. 그란디 군대에 간다고 산철쭉 못 캐왔으니까 이번엔 캐다가 심어주고 가소야. 그래 그래주고 말고. 큰 나무가 좋을까 중꽃이 좋을까? 작은 것은 어떻니? 아 참, 강아지랑 놀아야지. 그러려면 중꽃이 낫겠다. 아이 좋아라. 강아지들 목댕기 매지고 스물내기 할란다. 그런데 오빠 강아지 낳는 거 사람이 보면 부정 탄다며요? 부정이 뭘까이?
죽거나 앓거나 하는 게 아닐까? 부정이란 말은 많이들 했사트라만 정말 어떻게 되는 게 부정 타는 겐지 오빠도 그러고 보니 모르겠구나. 아무리 날 때 사람이 봤다고 강아지가 앓거나 죽거나 할 거라이. 참말 안 같다이? 설마 그럴까이? 금수는 문을 열어놓은 채 날 향해서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열려진 문 사이로 조금씩 몰려와서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났다. 그렇건만 난 그녀에게 문을 닫으라고도 또 문을 닫고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았다. 뭔가 난 갑자기 무척 바쁜 것 같았다. 아파서 누워있는데 무엇이 그처럼 바쁜지는 딱히 나로서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흡사 무엇에게 쫓기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었다. 금순이가 어서 문을 닫고 가버려 줘야만 난 바쁜 일을 조금씩 정리해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심정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금순아, 문 닫고 그만 가뿐져라. 바쁜게. 하는 말 따위는 도시 내 입 밖으로 새어나갈 가망이 없었다. 13살밖에 안 나는 계집아인데도 나는 그녀가 어른 맞잡이로 어려웠다. 이복 동생이 되어서도 아닌데 어쩌면 그녀가 무안을 탈까 보아 그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가슴도 아프고 콧구멍도 아프고 해서 바른 손으로 인지와 엄지로 콧끝을 꼭 잡고는 호기심에 찬 그녀의 잡동사니의 질문에 대답을 돌려맞춰주고 있었다. 어따 저 가시나이가. 야 금순아, 너 왜 문을 열고 있다냐? 문 빨랑 못 닫을까이? 오빠 한기 들면 어쩌려고? 계모의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리더니 뒤이어 아이고 좀 어떻소? 탕약 마시고 차도가 있는가? 한방이는 이 약 다려 마시면 나을 게라고는 하더라만. 금손을 밀치고 대신 계모가 방안을 들여다보다가 저기 놀란 음성으로 어메 어쩔꼬 시방도 탕야가 앉아샜다이. 그새 그만 다 식어뿐지지 않았을까이. 가시나가 수다만 떨지 말고 오빠 약 자시게 안 하고 하더니 허리를 구부려서 약사발을 집어든다. 내뿐제 두시오. 인제 다 나았으닌게. 엄마, 약 그만 다루시오. 나는 또 바쁘다는 생각이 왈칵 들었다. 성이 가시기도 했다. 어서 문이 닫혀져야 그 바쁜 경지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였다. 때마침 나의 바쁜 시각을 더욱 채찍질하는 경종이기나 하듯 바싹 마른 아버지의 호통소리가 짱짱하게 울려왔다. 저년들, 저 망할 년들, 저년들이, 야 이 개집년들아! 저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단께? 무슨 흉계일까이? 애미년하고 딸년하고 한통속이라 개 눈에는 똥이라고 늙은 년 어린 년이 비린내 나는 머스마한테 엎어져서 해가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어른이 나는지 드는지도 모르고 약사발 만들고 부산을 떠니께 이 집구석이 이 꼴 이 모양이란께. 똥물 같은 양만 짜 안고는 짜더라 소란을 떨며 자시오 드시오 정성이요 했사님께 내사 이 꼴을 참고 한시라도 더 볼 수가 있간디. 이놈의 짓꼴은 인자 다 댕기는 게 내가 니년들을 내쫓든가 내가 나가든가 양당간에 요정을 내야 할 낀디. 어이구 내 팔자야.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부터 뿔 돋는다고. 조망만한 가시나가 애미년하고 손장단 발장단 제걱제걱 맞추고 돌아가니 내사 정말 이제 겁나는구만. 겁나. 생피날까 겁난다이. 겁나. 그것은 틀림없는 아버지의 호통소리였다. 아버지가 치는 북소리고 장구소리였다. 죄어짜고 죄어짠 아버지의 짱한 음성이요 귀에 익은 대사들이었다. 아버지의 어느 신경줄 하나가 잘못 건드려지기만 하면 아버지의 무대는 회전을 시작하고 대사는 야비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끝을 막는 것이다. 그럴 때 아버지의 상대는 바로 그의 외동아들인 나 만갑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아버진 아직 날 건드리지 않고 있다.
오래간만에 휴가 귀향 중인데다가 내가 독감으로 누워있는 때문에 나만은 건드리지 않고 계모와 금순이만을 상대로 그 의심 암기의 렌즈를 돌려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버진 병이다. 앓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 아버지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 드리도록 해야지. 점잖은 내 이성의 속삭임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순간 저 아버지의 고질이 몽둥이를 들고 내게로 달려드는 연출로 나올지도 모른다고 속히 이불 속으로 피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무척 서둘러대는 기분이었는데 분명히 서둔 것 같은데 실상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반드시 누워 있었다. 그렇게 누워있는 내 주위에서 낙엽같이 흩날리고 엇갈리는 구질구질한 사건들이 보여졌다. 그것은 모두 과거의 시간들의 것이었다. 나는 지금 바쁜데 그러한 지나간 시간의 일 따위에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난 정말이지 무척 바쁘다. 바쁘다는 생각만이 차츰차츰 속도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한다. 일각인들 이렇게, 망연히 일각인들 여기 이렇게, 끝도 밑도 없는 초조감이 자벌레 그대로 전신운동을 펴며 머릿속에서 가슴 위에서 손끝에서 발바닥 밑에서 몸을 구부리고 펴고 하고 있었다. 일각인들, 손바닥에서 머리에서 눈앞에서 자벌렌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골속에서 콧구멍에서 혓바닥에서 자벌렌 두통과 열기를 내 감각 속에 안겨준 모양으로 나는 목젖이 타고 코앞이 바작바작 말라든다고 알 수 있었다. 훤하던 창문이 어두운 아청으로 변하고 다시 어두운 진회색으로 변해진 것이 보인다. 조리 있는 천지의 운행에 의함이다. 아, 일각인들,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것은 내가 천지에서 떨어져 나온 고아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은 부조리가 아닌가? 아니, 난 부조리 그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바쁘다. 바빠서 억울하다. 바빠서 부대에도 쉬 돌아갈 성 싶지 않다. 헌병이 잡으러 와도 난 별도리가 없이 잡혀갈지도 모른다. 어디라도 숨어야지. 그들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숨어야 해. 옷자락도 머리칼도 보이지 않게끔 꽁꽁 숨어야 할 낀데. 가만히 있자. 금순이 말고도 순이가 있었겠다. 오라, 그 깔끔쟁이 복순이가 있지. 그기 집에 내가 입대할 때 계란 5알을 몰래 내 손에 쥐어주었었지. 그리고 영수는 포마도 한 통을, 일순인 우표 10장에 편지지 한 권을, 정수는 손수건 2장을. 난 일순이가 준 우표와 편지지로 복순에게만 편지를 냈었지. 그러고 보니 그건 조리가 모자란 짓이었군. 실은 일순이가 준 것이니까 그녀에게 편지를 내야 조리가 닿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키스는 정순이하고 했었었어. 입대하기 전에 어느 흐린 날이었어. 거기 집에 손수건을 나풀대며 뒷산에서 날 만나자기에 어슬렁어슬렁 쫓아갔더니 그것이 내게 몸을 던져오겠지? 그때는 내가 쑥맥이었으니까 예, 우리 입술 대보자. 부둥켜 하는 채 난 이렇게 물었단께. 그러니까 그가시나 마음대로 해요. 난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하더니 얼굴이 발개지더군. 그럼 내가 널 죽여도 좋을까이? 죽여도 좋아. 죽여보란께. 후회할 낀디. 죽은 게 뭔 후회를 한다냐? 바보 같은 소리. 넌 바본갑이요. 그래, 난 바보란께. 바보요. 어이구 똑똑아. 난 그녀의 귀를 잡고 그녀의 입술을 물었다. 가슴에서 요란한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가시나 내 입술은 쓰냐 묻더군. 아니, 달지는 않고 취나물같이 씁쓸하다. 치, 바보. 네 입술은 송피떡 냄새가 난다? 송피떡 먹었으니까 그렇지. 그 뒤
증수는 이웃마을로 시집을 가뿐졌지. 오빠 불 켜시오. 저녁 가져왔은께. 금순의 야물찬 목소리에 뒤이어 툇마루에 밥상 놓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녁은 무슨 저녁인디? 나는 자다 깬 사람 모양 어리둥절해서 이렇게 물었다. 오메, 오빠도 저녁이 저녁이지 무슨 저녁일까이. 말랑 불 켜시오. 하고 마치 마이크 시험이라도 하듯 난 나의 전신을 갈팡질팡 떠들고 있는 나의 의식을 내 자신에게 취입해보고 나서 지금 몇 시냐? 물었다. 으따 8시라요. 아버지 주무시길 기다려서 저녁을 가져오느라고 늦었단께. 아버진 장에서 약주가 솔챙이 치우신가봐요. 오드랑 가드랑 엄마하고 나하고 죽여뿐진다고 떠들어 쌌더니 인제사 주무신단께. 오빠 기다렸지요? 나는 전등을 켜고 금수는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온다. 문득 또 바쁘다는 생각을 한다. 오빠 진지 잡수시오. 오메 으착고 탕약 그냥 돋번졌잖아. 안 자시고? 그녀는 눈을 벌려 뜨고 날 본다. 큰 눈이다. 계모를 닮은 눈이기도 하다. 내겐 계모지만 금순에겐 생모다. 그녀가 생모의 눈을 닮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긴 턱도 둥그스러우마니 계모를 닮았다. 코도 조금 위로 자빠진 게 비슷하다. 그러고 보면 나도 엄마를 닮지 않았을까. 죽은 엄마를 닮았으면 한 번쯤 자세히 보아둘만 하다고. 금순아, 내가 누굴 닮았지? 너 좀 봐줄래? 나는 일어나서 금순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금순은 약이 식었다고 어머니나 되듯 걱정을 한답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들갑을 떨 차비를 차리는 듯 하더니 주춤하고 날 바라다 본다. 아버지는 안 갔고 사진으로 본 죽은 큰애매도 안 갔고 우리 엄마도 안 갔고 난 잘 모르겠단께. 아이 참, 아버지를 닮은 것도 갔소야. 그래. 아무래도 상관없은께 나 숭늉 좀 갖다 줘잉. 나는 금순을 내보내기 위해 숭늉을 청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여기 숭늉 떠왔어. 그러고 그 약 이리네요. 다시 데워야지. 그냥 식은 걸 먹어서야 약효가 있간디. 계모가 숭늉 사발을 쟁반에 받쳐들고 서 있었다. 나는 얼른 약사발을 마루에 내놓았다. 그녀는 군말 없이 약사발을 안고 돌아서더니 조금 뒤에 다시 데워졌다면서 약사발을 가지고 왔다. 시키지 말고 쭉 들이켜요. 약 먹고 빨리 병이 나아야지. 저녁도 시키지 말고 많이 먹으란께. 쌀 한 톨이 100끼를 제한다네. 하고 몇 걸음 옮기더니 금순아, 오빠 저녁상 물리면 갖고 나와이. 나 함실에 불 때니께. 나를 바라본다거나 금손을 쳐다본다거나 하지도 않거니와 표정도 전혀 없는 얼굴로 계모는 이렇게 말하고 문을 닫는다. 체념인지 달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버지의 야박하고 상스러운 욕지거리에 그 정도로 반응이 없다는 것은 기이하기조차 하였다. 그 때문에 계모가 닫아주고 가버린 문을 나는 한동안 멍한 얼굴로 바라다 보았다. 큰 성말을 끄는 조그만 나귀 새끼와 그녀를 비교해 보며 바라다 보았다. 계모의 업이 너무 무거울 것 같이 느껴진 때문이다. 거기에 어긋난 겁은 다만 지루 그것이 아닐까. 무엇 때문에 또 누구를 위하여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억겁을 견디고 있는 것일까. 오빠 또 약이 식어요. 어서 잡수세요. 젠제도 잡수시란께. 그래, 우선 약부터 먹어야지. 나는 약사발을 쳐들고 마시기 시작했다. 아버지가요, 약주에 굉장히 취했어라오. 오늘 장날인께 그렇게 잡수셨나봐요. 금수는 아버지의 호통을 변호해가며 내가 밥 먹고 있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무슨 업에선가 그 생모의 아버지에 대한 너그러움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아버지에 관해 더는 말이 없었다. 나는 숟갈을 놓고 상을 밀어놓았다.
금수는 벌써 그만이냐고 놀란 표정으로 나와 밥상을 번갈아 보고 나서 상을 들고 나아갔다. 금순이 나아간 지 1, 2분쯤 지났을까. 나는 불을 꺼버렸다.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말기를 바라서였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술이 깨서 혹시 날 찾아주지 않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아버지가 내 방에 날 찾아주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집에 온 지 벌써 나흘째나건만 내가 아버지를 뵌 것은 오던 날 잠깐 인사를 드린 그때뿐이다. 그러나 그날도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아버지 역시 내 얼굴을 보셨는지는 의문이다. 휴가로 다니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드리자 하고 콧방귀를 뀌시는 것만은 분명히 들은 기억이 난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 이상의 기댈 아버지에 대해 가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긴 하다. 그 아버지가 행여 날 찾아와 주실까 하고 바란다는 것은 나의 건강이 나쁜 때문일 것이다. 또 오한이 나기 시작한다. 오한 뒤에는 열이 날 테지. 열이 오는 것도 나쁠 건 없어. 휴가에서 얻은 휴식, 그것은 오한과 열과 내게 주어진 겁, 그것뿐이었으니까. 이불을 머리까지 쓰고 오한을 견디고 열이 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 개집 쪽에서 쥐새끼가 깨강깨강 울어댄다. 개집 곁에 쥐굴이 있었던가. 참, 개가 새끼를 낳았다니까 저렇게 울어대는 것은 강아지 새끼들이겠군. 갓난 강아지들인데 왜들 저 모양으로 울어댄담. 강아지도 어미 배 밖으로 나오자 울어야 할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긴 건가. 아, 또 울어대는군. 어미가 혓바닥으로 몸을 씻어주는 게 싫어설까. 까강까강 연거푸 울어댄다. 5-6마리쯤 난 모양인가. 8마리도 낳는다는데 8마리는 아닐까. 마리수가 많으니까 어미 젖꼭지를 못 찾아서 우는 모양이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강아지 울음이 멎고 개집 쪽이 조용하다. 이제 강아지들도 잠이 들었나 보다. 죽음이란 잠드는 것 그것뿐이다 라는 햄릿의 독백 그대로 잠이란 또한 죽음하고 비슷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꿈을 잃는 그것일 테지. 내 어렸을 때의 친구들이 멀리 내게서 떠나간 것도 죽음의 일부 같은 것이 아닐까. 일찍이 내가 진달래와 철쭉과 함께 가졌던 봄날의 한때, 그때의 그 아련하던 기쁨도 또 슬픔도 지금은 가구 없지 않은가. 복순이와 정순이는 시집을 갔다지만 영수는 서울로 올라간 뒤 소식이 없다고 들었다. 일순이만은 아직 그냥 집에 있다는데 그녀는 나에게서 편지지 한 권과 우표 10장의 빚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을 테지. 그녀들의 다양한 웃음소리 속에서도 난 때때로 아버지의 호통소리를 상기하고 몸을 떨곤 했었지. 내일 마지막으로 일순이를 찾아가 보면 어떨까? 어떤 표정으로 날 맞아줄까? 복순이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그녀의 입술이 풍기던 취남을 내음은 죽은 엄마의 그것하고 크게는 구별이 안 될 테지. 봄볕에 기임을 뿜고 있는 흙에다 코를 박으면 맡을 수 있었던 구수하고 쌉쌀한 내음. 그 내음은 바로 엄마의 그것하고 비슷했는데 어머니의 젖가슴에 내가 손을 넣고 있으면 아버지의 눈엔 늘 독이 서려 있었어. 내 손이 엄마의 허리에 감겨져 있거나 하면 아버진 그 번번이 다 큰 것이 그 팔 풀지 못한다냐 성을 바락 냈었어.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태어나도 죽고 만다고도 했었어. 새엄마, 즉 계모가 온 다음에부터였던가 아버지의 눈은 항상 날 감시하며 날 쫓고 있다고. 난 왜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까? 졸음이 오는 것인가? 난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일까? 여긴 어디란 말인가? 잠드는 골짜기인가? 죽음의 언저리인가? 가만히 있자. 난 중대장이었지. 소대장과 대대장하고는 어울려서 막걸리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연대장하고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 서울서 무슨 대학을 나왔다는 시인이란 작자가 있었는데
김병장한테 기합을 단단히 받았었지. 김병장이 어찌나 맹렬한 기합을 넣든지 소대장인 내가 에크 그 시인작자하고 함께 이렇게 비명을 질렀었거든. 그러고 보면 난 좀 인품이 꾀지재한 꼴이야. 그랬으니까 훈련 기간 중 완전 무장을 하고 철조망 밑을 기어나갈라 치면 전신에서 진땀이 뿌직뿌직 솟아나던데. 군인이란 내게 벅찬 직업이지. 하지만 부대에 돌아가느냐 안 가느냐는 생각해 볼 것도 없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다만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갚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달이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고, 충격을 아픔을 뉘우침을 어느 선에까지 끌어올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결백도를 믿도록 하는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다만 조용히 잠드는 듯 잠자는 그것인가? 눈을 뜨니 창문이 푸르스름하다. 날이 센 모양이다. 몸이 제법 가뿐하다. 탕약을 마시고 땀을 낸 덕분이라고 해두자. 한데 저 짱짱한 목소리는 아버지의 그것이 아닌가? 밤사이에 무슨 사고라도 발생한 건가? 개 이야기 같은데 개가 어쨌다는 건가? 지금 난 바쁘지 않은 게 한가하니께 어디 아버지의 노발대발을 경청해 볼까? 뭐? 어미개가 새끼를 잡아먹었다? 꼭 누렁빛깔의 놈만 남기고 다 잡아먹어 뿐졌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일어나서 쭈그리고 앉아 문구멍으로 계집 쪽을 내다보았다. 잠잠하다. 끔찍하고 징그럽기 그지없다. 어미개가 새끼를 잡아먹다니. 그러고 보니 간밤에 깨강깨강 울어대던 강아지의 울음은 어미개에게 잡혀 먹히는 바로 그 순간의 단말마의 비명이었던가. 소름이 끼치고 몸소리가 처진다. 아버지의 쥐어짜는 듯한 짱짱한 음성은 독소가 번지듯 전신으로 스며든다. 짐승조차도 집안 꼴을 다 알고 있단 게, 그러는 게 어미개가 새끼개를 묵어뿐졌지. 집안 꼴이 안 그러면 어미개가 새끼개를 왜 잡아먹는다냐? 어이? 뭐? 금순이가 신하가 새끼 날 때 봤은께 부정이 탔다고? 요망한 개집년이 요망을 떨고 있단께. 새끼 잡아먹는 범이 없다는데 새끼 잡아먹는 개는 어디 있다냐? 한 마리면 몰라도 새끼 내된 놈이나 잡아먹은 개는 내 평생 처음이란 게. 이게 다 예사징조인 줄 아냐? 예사징조가 아니란 말이여. 집구석에 천륜이 없는 탓이라. 천륜이 없단 말이여. 애미년이 새끼에게 서방 대접을 했나? 새끼가 애미년을 넘보질 않나? 그렇게 짐승과 사람의 구별이 없단 말이여. 그런 게 부처님이 참으시다 못해 개짐승에게서 뻔을 보라고 하신기여. 그러는 게 그대로 정신을 못 차리면 세상에서 볼장은 끝났은 게 얼른 죽어번지든가 내 눈앞에서 없어지든가 해야 하는디, 사람이 짐승 아닌 인피가족을 썼으면 모든 행사가 짐승보다 나아야 할 낀디. 아버지의 노발대발은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세수수건을 목에 걸고 밖으로 나왔다. 비극의 계집에 천륜을 먹은 흔적도 없이 누렁인 거기 엎드려 있었다. 나는 그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때 들리던 강아지의 비명을 상기하며 계집에서 누렁이를 끄집어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중쥐폭이나 되는 누렁빛 강아지 한 마리가 볏짚 속에 어미를 찾아 분두지같이 몸을 뒤퉁거리고 있었다. 바보 멍충이, 강아지가 네 먹이도 아니었을 텐데 금순이가 봤다고 새끼를 잡아먹어? 한 놈도 아니고 여러 놈을. 중얼대며 누렁이의 엉덩이를 발로 차주고 걸음을 옮기는데 금순이가 새순물 속에 탕약을 담아들고 온다. 나 우물가에 가서 세수할 낀데 새순물은 그만 가져가라. 하자 금순이가 신아 머리로 살살 도리질을 해보이며 아버지 화났은 게 여기서 세수해요. 입을 삐쭉 해보인다.
아버지 화난 것하고 오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가? 아버지는 혼자 사는 게 좋은가 봐요. 종알대지 말고 학교에나 가뿐져. 요즘 나 학교에 가간디. 와 안 가까이? 오빠 시중 들라고 못 가게 안 하나. 누가? 엄마가. 금수는 또 한 번 입을 비쭉하며 세숫대야를 툇마루에 올려놓고는 약 드시오 하더니 오메? 오빠 문구멍 와 뚫었을까이? 오빠 뚫었나? 날 돌아다 본다. 어저께 문구멍 없었나? 없었는디? 엄마가 새로 발라쓴 게. 나는 이른 아침 때 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본 일을 상기하며 어미개가 새끼개 잡아먹은 건 누가 먼저 알았다냐? 금순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계모와 모습이 비슷했다. 13인데 어느덧 제법 처녀티가 나 보인다. 그녀는 눈을 벌려 뜨더니 아버지야, 아버지가 계집을 뒤져본 게 그렇더라잖아. 누렁이는 내가 지 새끼 봤은 게 화가 났던가비. 그래도 그냥 못돼 먹었은 게 그렇지. 에이 참 지긋지긋해. 금순은 어깨를 뒤틀어 보인다. 금순이 짓거려대는 동안 나는 손가락이 하나 드나들 정도로 뻥하니 구멍이 뚫어진 문구멍을 바라다 보았다. 아버지가 내 방을 엿보기 위해 여기까지 나오시는 구실로 계집을 살펴보신 건 아닐까. 그렇다면 문구멍도 그때 아버지가 뚫어놓은 건지도 모른다. 저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고 저 구멍에 눈을 대고 아버진 내가 자고 있는 방안을 샅샅이 눈여겨보았는지도 모른다. 강아지를 잡아먹은 구렁이 그대로 아버진 전처 소생이자 외동아들인 나에 대해 어떤 살의를 느끼지는 않았을까. 이번에 나의 휴가 걸음도 아버진 처음부터 노려만 보시는 꼴이었으니까. 오빠 얼핏 약 잡수시오. 또 식업분재요. 나는 금순의 말을 계기로 산만해지는 나의 조각난 정신을 수습할 수가 있었다. 오냐, 약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해야겠으니까 면도물 데워다 줄래? 세수가 끝나자 면도물이 왔다. 면도를 하고 아침을 먹고는 속옷을 갈아입고 장교복 차림으로 삽을 찾아들었다. 바지 주머니에 딱딱한 쇠붙이도 넣은 채였다. 돼지죽을 주고 있던 계모는 돼지고를 향한 채 중얼중얼한다. 몸도 성치 못한데 그만 들어가 쉬란께. 탕약도 하루치가 더 남아있은께. 계모는 여전히 돼지굴 쪽을 향해 서 있다. 인자 다 나았으니까 바람도 쏘일 겸 금순의 부탁이나 들어줄랍니다. 나는 삽을 들고 두어 걸음 옮겼다. 금순이 무슨 부탁을 했간디? 철쭉나무를 큰 놈으로 캐다가 심어주고 가라고 부탁했었어요. 가시나가 번잡스럽단께. 오빠가 아픈디 그런 부탁은 왜 할까이? 괜찮습니다. 곧 댕겨 올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가셨습니까? 협동조합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안 나갔나? 엄마, 신고가 많으십니다. 전생이 업인께. 앞으로는 나아질 깹니다. 전생의 업인디 나을 낀가? 나을 깹니다. 금순이도 나갔습니까? 방에 있을 끼구먼. 자나? 자나배? 다녀오겠습니다. 안 가면 좋겠네만 간다니께 가보게만. 금방 돌아오게나? 독감이란 다시 걸리면 오래가니께 알아서 조심하게. 알았습니다. 점심 전에 오게. 약 먹어야 하니께. 알았습니다. 상관에게라도 하듯 부동의 자세로 이렇게 대답하고는 삽을 들고 집을 나섰다. 되도록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군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걸었다. 그렇게 연화문 걸음 걸었을까 했을 때 집 쪽으로 걸어오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진 말씀 대신 걸음을 멈추고 노려보듯 눈을 치뜨고 나를 본다. 나는 삽자를 추슬러 잡으며 산에 갑니다. 했다. 아버진 뒤로 주춤 물러서더니 뭔 일로? 한다. 노여운 얼굴이다. 산철쭉 캘라고요. 쓸데 있간디? 마당에 심을랍니다.
산나무를 집마당에 함부로 못 심은께 새끼가 애비 잡아먹는 짓 용서 못한께. 다시 흘겨보더니 발길을 오던 길 쪽으로 돌린다. 나는 비실비실 아버지를 따라섰다. 아버지, 오해가 너무 심하십니다. 아버지, 용서 못 받으십니다. 아버지. 고개를 다섯이나 떨구고 입속으로 우물거렸을 뿐 입술 한번 달싹이지 않았다. 아버진 공판장 쪽으로 두루마기 자락을 날리며 걸어갔고 나는 산으로 뚫린 오솔길에 접어들었다. 바람이 쌀쌀했다. 잡풀들이 잔디에 섞여 새파랗다. 나는 별반 곁눈도 주지 않고 뒷산 등성이 가까이에 이르렀다. 어느 바위 옆에 상당히 폭넓은 안진뱅이 철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산속의 시원한 공기를 즐겼다. 증선이가 내게 몸을 던져오던 것도 바로 이 산속이었으며 또한 봄이었다고 기억된다. 어느 나무 아래였던가? 그 나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담배에 불을 댕겨 몇 모금 태우고는 그 폭넓은 철쭉 뿌리를 피해 삽을 박았다. 파리한 초롱꽃 봉우리가 두셋 달랑달랑 달려있다. 무언가 가련하다. 철쭉 때문에 초롱꽃마저 죽어버리는 건 억울할 거라고 초롱꽃을 다른 데 옮겨 심었다. 옮겨 심어 놓았어도 가련하다. 어딘가 괴물을 닮은 꽃 같다. 파리한 낯빛인지도 모르겠다. 가느다란 목 같기도 하다. 삽소리가 부지런히 들린다. 흙이 쌓여져 간다. 아버지가 35살 때 계모가 아버지에게로 시집을 왔다. 그때 나는 10살이었고 계모는 19이었다. 갓 시집온 계모는 틈만 있으면 울고 있었다. 나도 틈만 있으면 울었다.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서 몹시 보고 싶었다. 이 자식 다 큰 것이 울기는 와울까이. 매 좀 맞아볼란다냐? 아버진 계모 있는 데서 내가 울어쌌는다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일수 때려주었다. 계모가 부끄러웠다. 그래서 더 울면 매는 더 모질게 종아리로 감겨져 왔다. 만가봐 오지 말란께. 울면 또 맞은께. 계모의 눈에도 눈물이 번쩍이게 일수였다. 그녀는 내가 울 때면 자기도 울었다. 자기도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하였다. 삽은 더욱 날래게 흙을 퍼낸다. 흙이 무덤같이 높이 쌓아졌다. 그런께 나이 나보다 배나 많은 너 그 아베한테 시집 안 왔간디. 왜 도망을 쳐본지 않고? 다음에 한식에 죽은 엄마의 무덤에 성묘를 왔을 때다. 아버지가 잔디 캐러 간 사이에 나는 계모와 나란히 앉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정말이지 멀리 어디 갓번지고 싶더구만.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있간디?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난 좋은께. 와 좋을까이? 아베가 무서운 게로. 와 무서울까이? 안 무서워? 난 쑥스러워 엄마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야 나민께 무섭지. 만갑이야 아벤께 안 무섭지. 무서워. 괜찮아. 아베가 무서워도 내가 있은께. 아베가 뭐 아무도 무서워하간디? 문득 일손을 멈췄다. 철쭉나무는 가는 뿌리가 대부분 끊긴 채 거진 뿌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벌써 깊숙이 나무 주변이 파헤쳐졌던 것이다. 좀 더 파야지 생각하며 나는 그냥 사비를 계속하고 있었다. 흙이 자꾸만 높이 쌓여져 갔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계모를 엄마라고 부른 것은. 참, 내가 처음 엄마하고 계모를 불렀을 때 계모는 얼굴을 붉혔었지. 그 전부터는 그녀의 큰 눈에 자주 눈물 아닌 웃음이 담겨져 있었어. 만가봐. 나하고 밤나무꼴로 밤주우러 안 갈래? 뭐 줘야지 갈라요. 네 그럴 줄 알았단께. 야 여기 배하고 사과 있네. 엄마 내가 밥 많이 주우면 그걸 팔아서 엄마 고모신 사줄란다. 내 팔자 늘어지겠네. 내가 크면 엄마 호강시켜 줄게구마. 정말 그럴까이?
그녀는 날 어린 동생과도 같이 또 친구와도 같이 다루고 있었다. 이 무렵부터였다. 아버지의 눈은 계모와 나 사이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금순이 태어났다. 엄마가 21 나던 해였다. 그전에도 물론 아버지의 눈은 천착으로 빛나곤 했지만 저기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한 아버진 내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그녀와 나 사이에 무슨 불미한 일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말투로 계모를 족치고 나에게 노골적으로 저기를 보였던 것이다. 지긋지긋한 세월이었다. 그러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갔다. 대학 3학년부터는 다행히 ROTC로 방학에 가지 않았다. 가지 않을 때면 아버진 또 내 편지가 계모에게 오기라도 하나 싶어 노상 우편물을 손수받곤 했다는 것이다. 하기야 아버지의 그러한 의심함기는 나의 생모가 있을 때부터 이미 충분히 싹터 있었던 것이다. 한데 그 사이 철쭉나무는 벌써부터 저편에 나가 뒹굴어져 있었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삽은 상당한 깊이의 구덩이를 파놓고 있었다. 그렇건만 나의 삽 일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거의 무의식적이었을 것이다. 나는 지나온 날의 겁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깊이 빠져들어가느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계모를 누나였으면 하고 생각한 것은 언제쯤부터였을까? 그녀의 눈속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이 환히 터온다고 느낀 것은 언제쯤부터였을까? 그녀의 조금 쳐들린 코끝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은 언제쯤부터였을까? 그것은 정말 언제쯤부터였을까? 대체로 아버지가 무서운 눈초리로 날 쏘아보고 눈에 살기를 보이던 그 무렵이 아니었을까?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이 구덩이 속에서 쉬어야지. 한숨을 푹 이렇게 쉬고 싶어서 난 어저께 그처럼 바빴었고 또 아침엔 한가했던 게로군. 내 가슴 위에 아베여, 내 몸뚱이 위에 아베여, 길이 흙을 덮지 말아달라. 난 저 푸른 창공을 안고 창공과 함께 여기 이렇게 누워있고 싶으니까 잠든다는 것은, 아니, 죽음이란 잠드는 것, 그것일 테니까. 나는 내가 파놓은 구덩이 속에 다리를 가누고 그러나 반드시 누워 있었다. 피곤한 때문인가 몹시 편하다. 이대로 있고 싶다. 이대로 내가 누워 있을 수 있게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말라. 난 지금 잠드는 것이니까. 바른 쪽 바지 주머니께로 갔던 나의 바른 손이 딱딱한 쇠붙이를 소나기에 감아 쥐고 가슴 위로 그 손을 끌어올렸다. 죽음이란 다만 잠드는 그것이니까. 소나기가 내 심장에 쇠붙이를 박는 소리가 탕 들려왔을 때 내 눈 위에는 어둠이 내리고 내 몸에는 심한 동요가 지나갔다. 진한 어둠이었고 모진 동요였다.